인공지능이 순간 말할 뻔했어요. 이제 추론 이야기를 했는데 GPT 옴니 같은 경우는 질문하면 중간중간에 과정들을 자기가 만들어가면서 어떤 문맥들을 형성을 합니다. 특히 미국 초청 수학 시험 에임이라는 게 있는데 에임에서는 딱 한 문제만 틀렸다. 그래서 이제 96.7점을 맞이했고요. 특이한 점은 얘가 텍스트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미지를 보고 또 추론도 합니다. 거의 뭐 똑똑한 대학원 조교 역할을 하네요. 네,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네. 거의 뭐 셜록 홈즈 같은 느낌을 많이 드는 게 사진을 이렇게 주면 사진을 이렇게 쪼개서 분할을 합니다. 이쪽 파트를 또 안에 있는 글씨도 읽어주고요. 그다음에 건축 같으면은 이제 건축의 문양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하고 이제 에이전트를 쓰게 되면 이 여행 스케줄을 잡아주고 예약을 해줘. 그러면 이제 얘가 호텔 예약도 다 해주고요. 비행기 티켓 예약도 다 해주고 소위 말해서 행동에 옮기는 거죠. 6월 3일로 다가온 대선, 누가 정권을 차지하든 인공지능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과 투자가 제일 중요해 보이는데 인공지능계 셰파 김민용 교수님 누가 될 것 같나요? 농담이고 매장시키려고 작정하시는 그 인공지능이 순간 말할 뻔했어요. 네. 인공지능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이 제일 중요해 보이죠. 그렇죠. 그 AI가 아무래도 모든 나라들이 이제 최고의 먹거리 산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AI 전략 산업이 성공해야 다음 정부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가 지금 뭐 활용 사례가 너무 다양해서 따라가기도 어려운데 특히 요즘 그 AI의 그 추론 능력, 네,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챗 GPT 기능 중에 GPT 옴니 1이 2024년 9월 그리고 GPT 옴니 3가 2024년 12월 20일 날 나왔네요. 그리고 GPT O3 상용 버전 그리고 GPT 옴니 4 미니까지 뭐 정신없습니다. 네, 계속 나오죠. 한 3, 4개월간이 나옵니다. 네. 이제 추론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은 이제 챗GPT를 써보시면 질문하면 얘가 바로 답을 주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GPT라고 보시면 이제 GPT 옴니 같은 경우는 질문하면 얘가 중간중간에 뭐 자료도 찾아보고 어떤 경우는 프로그램도 자기가 짜서 이렇게 돌려보고 이제 중간중간에 과정들을 자기가 만들어 가면서 어떤 문맥들을 형성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답을 이제 이끌어내는데 그냥 물어봤을 때 답보다 중간에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훨씬 답이 정확하고 그걸 보통 이제 뭐 체인 오브 소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성능 테스트하는 벤치마킹 프로그램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당연히 굉장히 성능이 좋고요. 네. 뭐 프로그래밍 작업이라든지 코딩하는 거 실력도 이전보다 월등하게 좋고 특히 이제 그 미국 초청 수학 시험 에임이라는 게 있는데 에임에서는 딱 한 문제만 틀렸다. 그래서 이제 96.7점을 맞이했고요.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이제 공부하는 뭐 생물, 그 다음에 물리, 화학, 뭐 이쪽 과학 분야의 테스트 중에서 유명한 게 이제 GPQA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도 87.7%를 이제 거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얘가 텍스트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미지를 보고 또 추론도 합니다. 거의 뭐 그 똑똑한 대학원 조교 역할을 하네요. 네,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이미지 추론이라는 게 사실은 뭐 그 셜록 홈즈처럼 어떤 뭐 사진 하나 보고서 아니면 어떤 단서를 보고서 뭐 계속 추론해가는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마 이 옴니 3를 써보시면 거의 뭐 셜록 홈즈 같은 느낌을 많이 드는 게 사진을 이렇게 주면 사진을 이렇게 쪼개서 분할을 합니다. 쪼개서 분할해서 이쪽 파트를 또 안에 있는 글씨도 읽어주고요. 그다음에 건축 같으면은 이제 건축의 문양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실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놀러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뭐 노르웨이의 베르겐이라는 데 가서 이렇게 산에서 타고 내려오는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푸니쿨라라고 해서 그 사진을 하나 딱 줬더니 그냥 바로 찾아서 어디서 찍은 사진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어렵게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가면 이제 그 카멜 바이 더 시라고 해서 이게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마을들이 있거든요. 그 마을 중에서 한 마을에 들어가서 골목 안에서 찍었거든요. 그런 골목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골목을 딱 찍었더니 그 골목을 진짜 다 쪼개서 분석을 하더니 딱 찾아냅니다. 우리나라 지금 뭐 땅끝마을 해남의 어떤 그 뭐 읍에 들어가서 찍었는데 뭐 알아내는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 것만 그런 줄 알고 한국의 것도 똑같이 올렸는데 얘가 굉장히 정확하게 찾아내서 이전에 이제 구글 맵 안에서 어느 위치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 게임이 있었어요. 이게 지오게서라고 해서
그거하고 너무 비슷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 검색 엔진 가운데서 러시아가 만든 얀덱스라는 게 있는데, 이 얀덱스는 보통 3등, 4등 정도 하는데 얀덱스가 3, 4등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진 하나를 딱 주면 그 비슷한 사진을 찾아주고 그 위치가 위도 경도가 어딘지를 잡아줍니다. 근데 그거는 뭐 얀덱스가 아주 탁월했었죠. 그렇죠. 근데 그 얀덱스보다 얘가 훨씬 더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최근에 이제 AI 에이전트 얘기 나오는데 저처럼 뭐 어리바리한 사람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AI 에이전트가 보통 대리인을 뜻하는데 그렇죠. 같은 의미인가요? 네, 네. 그러니까 보통 뭐 관광할 때도 에이전트, 에이전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인데 예를 들어서 AI한테 이제 뭘 시키면 지금까지는 뭐 글씨나 그림을 만들어내는 데 그쳤잖아요. 근데 이제 만들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온도를 측정을 해서 우리 집 온도가 좀 너무 낮으면 보일러를 켜줄래? 라고 AI한테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AI가 자기 혼자 그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스마트 홈이라고 그러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집에 접속해서 온도 체크하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판단한 다음에 이게 이제 너무 낮다 그러면 이제 주인이 지금 퇴근을 해야 되니까 그럼 보일러에 다시 접근해서 보일러를 다시 키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고 요 AI를 이용해서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행 스케줄을 짤 때예요. 그래서 네이버의 뭐 클로버 X라든지 아니면 챗GPT한테 3박 4일 동안의 제주도 여행을 짜줘 그러면 뭐 출발을 비행기를 뭐로 하고 숙소는 어디 잡고 관광지는 어디 하고 이걸 쫙 짜주거든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AI 쓰는 거였고 이제 에이전트를 쓰게 되면 이 여행 스케줄을 잡아주고 예약을 해줘. 그러면 이제 얘가 호텔 예약도 다 해주고요. 비행기 티켓 예약도 다 해주고, 뭐 관광지 같으면 거기에 만약에 안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안내하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안내하는 사람하고 미리 예약도 해주고. 이제 소위 말해서 행동에 옮기는 거죠. 액션에 옮기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보통 여행 갈 때 그 MBTI가 J인 사람한테 주로 많이 부탁했는데 이제는 네. 그럴 필요 없이 챗GPT한테 그렇죠. 뭐 거의 뭐 집사 겸 마당새 겸 뭐 네. 비서 겸 처음에는 에이전트가 나오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오픈AI 챗GPT 만드는 데에서 이제 올해 초에 오퍼레이터라는 이제 에이전트를 딱 발표했고 이제 바로 이어서 구글이 이제 보통 구글의 제미나이를 쓰거든요. 네네. 제미나이 2.5의 플래시 버전이 이제 바로 에이전트를 쓸 수 있도록 해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쯤 되면은 굉장히 많은 에이전트들이 나와서 사람들 대신에 행동하고 결정하고 액션에 옮기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 에이전트와 관련해서 이제 많이 쓰이는 용어가 MCP 뭐 전문적인 용어 같은데 좀 쉽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MCP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앞에 M은 이제 AI 모델의 M을 뜻하고요. 네. 그다음에 C는 이제 그 모델이 활동하는 주변 컨텍스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P는 이제 프로토콜에서 AI 모델이 주변하고 이렇게 통신할 수 있는 규칙을 MCP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걸 시켰는데 에이전트를 시켰는데 밑에서 챗GPT를 쓰고 싶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거 뭐 네이버 클로버엑스를 쓰고 싶기도 할 경우에 이게 원래는 AI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바깥에 지시하는 프로그램을 다 따로 이렇게 짜야 됐어요. 네네. 근데 이제 MCP가 딱 나오게 되면 그 MCP만 이제 모듈만 설치하면 밑에 있는 AI를 다 바꿔도 상관이 없고 위쪽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다 바꿔도 상관이 없게끔 해놓는 건데 이게 이제 작년 11월 달에 엔트로픽이라는 AI 회사가 처음에 제안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엔트로픽만 쓸까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올해 3월 달에 오픈 AI가 엔트로픽이 만들었던 걸 우리도 쓰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1등하고 3등이거든요. 2등이 구글인데 1등하고 3등이 쓰겠다고 그러니까 이거 거의 뭐 세계적으로 사실 표준이 되는 게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AI 에이전트가 이제 뭐 일상화되면은 저 같은 사람은 뭐 무척 편할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또 이제 우려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항상 편리하면 이제 보안이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가 내가 시켜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다른 이제 해커라든지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이제 비집고 들어와서 이른바 이제 하이제킹이라고 하는데 시킵니다. 그러면은 내 통장에서 돈 다 빼나갈 수 있고요. 내 물건 다 팔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에이전트가 없던 시대에도 사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거가 일어나는 속도나 규모에 비해서는 AI 에이전트 시대가 되면 그냥 한두 시간 안에 모든 재산을 다 털릴 수도 있는 이제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만큼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AI 안전연구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올해 이제 AI 에이전트에 관한 위협, 보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예금이 없어서 그런지 뭐
두렵지가 않습니다. 네. 네, 없으면 편하죠. 네, 네. 그냥 빨리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AI로 이제 상담받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런 예를 주변에 많이 보는데 네. 정말 효과가 있나요? 실제 이제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이 AI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AI 제품을 만드는 거는 오래전부터 연구를 해왔어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분이 이제 여기 앨리슨 다시라는 분인데 이분이 네. 스탠포드 대학 출신의 심리학자인데 그 오봇, 오라는 게 영어로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고통 플러스 로봇, 그래서 오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먹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섭식장애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흔히 이제 신체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되게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불안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AI를 개발을 했고 이게 2017년에 시작해서 2023년까지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사용자만 해도 100만 명이 넘고요. 실제 그 AI 이 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벌은 수익이 1억 달러가 넘어갑니다. 뭐 굉장히 많이 벌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2023년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최근에는 챗GPT를 통해서 사람들이 상담을 많이 하고 특히 중고등학생도 상담 많이 하고 주부들도 상담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년들도 상담 많이 합니다. 하는 이유가 일단은 상담하는 거는 자기 안에 치부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쪽에 사람 상담가가 아니고 AI 상담가는 내가 치부를 이야기해도 다 수용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상담해주는 내용이 일반적인 상담에 관한 데이터를 다 학습한 다음에 최소한 평균 이상의 답을 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상담가를 만났지만 약간 이제 운이 안 좋으면 그렇죠. 실력 없는 상담가 만날 수도 있는데 최소한 이제 챗GPT를 통해서는 평균 이상의 상담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이해하고 받아주고 또 얼마든지 또 나에 대한 위로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또 뭐 그 상담하시는 분들의 개인 컨디션도 있는데 네. 이런 거 그런 영향을 안 피곤하지도 받고. 않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의사들이 워낙 환자를 많이 받다 보니까 임상 경험이 많아서 세계 최고의 의술을 갖고 있는데 이거 벌써 100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했으니까 네. 임상 경험이 대단한 겁니다. 네, 예, 그렇죠.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결국 AI 상담도 또 걱정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오봇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대표부터 심리학 공부를 다 했고요. 나중에 본인이 이제 라이선스 같은 거 다 따서 그걸 이제 AI에 집어넣는데 이제 챗GPT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챗GPT도 심리학에 관한 데이터를 공부를 하긴 했지만 보통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아주 민감한 경우는 상담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 가지고 좌지우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런 AI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이제 중독성인데 그렇죠. 이게 뭐 끊임없이 엄청난 시간을 이야기를 해도 계속 대화를 해주니까 일반 상담가에 비해서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서 중독 현상이 벌어지는 게 있고요. 이제 의존성이 커지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어느 순간에 전문적인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전에는 잘 좋았다가 한두 군데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AI를 뭐 소수의 집단이나 기업이 독점한다고 했을 때는 또 혜택을 뺏어버리면 네.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상담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전문성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않으면 뭐 그 뒷단에서 악용할 수도 있고요. 악용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 상담을 받는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개인이든지 집단이 다 이렇게 휘둘릴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요즘 뭐 산책하거나 뭐 다니다 보면은 반려견, 뭐 반려고양이 많이 보게 되는데 궁금한 게 저 주인하고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떤 관계라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이렇게 끌고 나왔는데 좋아서 나온 건지, 아니 괴로운데 나온 건지, 아니면 집에서 구탈 당하고 있는지, 반려견은 쉬고 싶은데 개 좀 끌고 나왔다. 그게 궁금한 거예요, 볼 때마다.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보니까 AI가 이 반려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네. 통역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서 되게 보통 이제 강아지 언어가 사람 언어 같진 않잖아요. 그렇게 네. 복잡하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자기의 상태나 건강이나 감정을 표현을 하는 거죠. 뭐 좋아한다, 뭐 싫어한다, 무섭다, 불안하다 이런 거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강아지가 내는 목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소위 말해서 그냥 소리죠. 이제 언어라고 부르긴 그렇지만 그 소리를 계속 관측을 해서 이러이런 소리가 나면 이제 소위 말해서 강아지가 행복한 상태다, 내지는 뭐 불안하다, 슬프다, 아니면 화를 낸다, 뭐
뭐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는데 보통 5가지로 구분하고요. 그래서 이제 페트 플러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페트 플러스는 강아지 목에다가 이렇게 스마트 목걸이처럼 채워주면 이제 소리가 나면 걔가 그 소리 인식을 해서 지금 강아지 상태가 아까 5가지 감정 중에 어떤 건지를 이제 주인의 핸드폰, 스마트폰에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아니면 이 목걸이의 상태를 보고 강아지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언어까지는 아니지만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게 있고요. 이제 비슷한 것 중에 이제 퍼보라는 게 있는데, 퍼보는 뭐냐면 행동까지 봅니다. 보면 이제 강아지 행동들을 보면 강아지가 막 제자리에서 뱅뱅뱅 돌거나 문을 긁거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행동들까지 감안해서 강아지의 어떤 감정 상태를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다 AI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인한테 알려줘서 뭐 나중에 조금 지나면 뭐 이렇게 사람 말로 바꿔서 나 바깥에 나가고 싶어, 뭐 난 집에 좀 쉬고 싶어 이렇게 바꿔줄 수는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정확할지는 이제 데이터가 좀 더 정확해지면 가능할 텐데, 현재로서는 감정 분석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기대되는 부분이고. 근데 뭐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은 최소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 개나 고양이 표정이 그 노인들 표정보다 분명히 밝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반려견이 행복한다. 그 동물 소리도 이제 통번역을 시도하고 있는데, 또 아직까지도 미지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꿈. 저도 네. 이제 꾼 걸 기록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AI 하신 분들이 이제 하고 싶었던 거가 뭐냐면 자고 일어났을 때 내 꿈을 동영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기대됩니다. 네,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이제 네덜란드의 라드바우드 대학에서 이제 보통 MRI 이제 뇌의 단층 촬영을 네. 하는 거잖아요. MRI 말고 이제 그러니까 펑션 MRI라고 그래서 뇌의 구조를 촬영하는 거가 아니라 이제 어떤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뇌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기능을 보는 건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진을 보여주면 이제 여기에 쭉 이제 신호, 이제 되게 혈류 흘러가는 것들을 이제 측정하는 거죠. 어떤 사진을 보여주고 나서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데이터를 꺼내고 사진을 계속 바꾸면서 나오는 뇌파의 변화를 계속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거꾸로 어떻게 되냐면 자고 있는 동안에 뇌에서 어떤 뇌파가 나올 때마다 어떤 사진하고 연계가 되는지를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 연구를 사실 이제 챗GPT가 나오기 전부터 연구들이 있었고요. 네, 그게 이제 일본에서도 오사카 대학에서 있었다가 최근에 중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사진들이 이제 계속 몇 장이 나오면 그 몇 장의 사진을 다시 AI한테 영상으로 바꿉니다. 그럼 이제 하나의 쭉 이렇게 흐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제 논문으로 나오고 아직 공개는 안 됐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꿈에서 보았던 그런 부분들을 동영상으로 바꿔주는 기술이다. 이렇게 해서 꿈의 기술, 네, 이제 그렇게 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상용화되면은 영화는 망할 것 같아요. 이거 아침마다 일어나서 보는 넷플릭스 누가 보겠습니까? 이거 다 보고.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꿈속에서 남들한테 말 못하는 이상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바깥에 이렇게 쫙 나오면 역시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모든 사람이 뇌를 가지고 있지만 뇌파가 어떤 똑같은 자극에 대해서 똑같이 뇌파가 나오지 않는데요. 다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화돼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아까처럼 사진 하나를 놓고 뇌파가 어떻게 나오는지 측정하는 게 말이 그렇지, 이게 AI 정도 되려면 수십만 장 내지 수백만 장이 필요하거든요. 뭐 이 데이터 만드는 작업이 만만치 않아서 아직까지는 상당히 많은 막노동과 또 개인에 특화된 게 있어서 조금 더 연구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헌법에 꿈에서 한 행동과 말에 대해서는 비판받지 않는다. 네. 뭐 이런 그 항목이 포함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그 기술이 되면 꿈에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대화하고 있면서도 상대편의 머리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 일종의 이제 거짓말 탐지기 역할도 할 수 있고, 데이트할 때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뭐 그것도 알 수 있어서, 이게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모든 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기술이 발달하면 오히려 프라이버시라든지 뭐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생각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뭐 이런 네. 항목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네. 파봇의 인공지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